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과제 짚어봅니다. 어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른바 킬러 문항이 빠져서 더욱 주목받는 수능이었는데요. 문제 난이도부터 입시 전략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겨울 각종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이재갑 교수로부터 대응법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아 K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어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올려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은 얼마나 오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금 고갈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네. 어제 국회 안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보다 4%포인트 올리고 그만큼 소득 대체율은 50%까지 보장하는 방안, 또 나머지 하나는 지금보다 6%포인트를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로 그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보면 당연히 뒤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6%포인트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와 똑같이 두는 게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율이 무조건 최소 4% 이상은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더 내야 합니까? 네, 4%포인트 정도 오르면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지금보다 한 달에 12만 원, 또 6%포인트까지 오르면 1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12에서 18만 원. 예, 그 정도까지 더 내야 합니다. 네. 그나마 뭐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뭐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 가입자는 이 인상분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게 내가 과연 이렇게 돈을 내고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번 발표에서 좀 해소가 됐습니까? 네, 일단 뭐 숫자만 놓고 보면 이번 발표로 미래에 받는 돈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으로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안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50%까지 지금보다 10%포인트 늘어나면 당연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 50%는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부분은 40년까지 사실 가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50%까지 사실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받는 돈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발표에도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럼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최종 확정안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에 제시된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야 하는 건 맞는데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정부가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구조 개혁안을 고수를 하고 있어서 네네.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당사자인 노사와의 협의에서 노사가 또 반발을 하면 바뀔 수도 있고, 네. 또 총선까지 고려하면 이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가 많네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뭐 변수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뭐 조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수가 많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번엔 간밤 일어난 외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했대죠. 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한일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양국의 소통을 특별히 또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3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정상은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만나고 있어서 이른바 셔틀 외교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두 정상이 어떤 의제를 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북핵 위협이나 도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의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입니다. 또 하나의 현안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인데 네. 이 역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인 정상 간 외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관건은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겠어요? 네.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큰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이 북러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해온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만약 성사가 되면 지난해 11월에 발리 회담 이후에 두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 일정 중 짬을 내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만났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팀쿡 최고 경영자는 애플은 지난 5년간 한국 기업들과 1,000억 달러 이상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는 덧붙이기를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용사고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부친의 한국전 참전과 헌신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중 정상회담 얘기해 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상회담 후에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양국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중 정상 간 직통전화 이른바 한라인의 개설과 함께 장관급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면서도 충돌이나 특히 또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경쟁을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만 문제인데요. 네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년 동안은 군사행동하지 않겠다 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수년 내 타이완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결국 타이완을 통일할 것이다. 미국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한 건 곧 있을 타이완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시 주석이 상황 관리에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게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갈등 확산을 막을 대화 채널 복원, 협력 물꼬 텄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 있게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요. 네네. 중동 및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전쟁 등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미중 양강 정상이 서로 의식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좀 했는데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네, 시 주석을 만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을 해버렸습니다. 독재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기자회견 후에 또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시 주석과 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시 주석을 독재자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이 공산국가를 이끈다는 맥락에서 독재자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중국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체제에 관한 얘기긴 하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반발할 수밖에 없어서 네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서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다. 무책임한 정치적인 농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미중 정상이 좀 어렵게 만났지만 양국 관계는 이렇게 언제든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우리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만난다고요? 네, 오늘 만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대표실에서 회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먼저 인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김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에 갈등설이 나오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과 친윤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면서 반발을 샀었는데 특히 최근에 대통령 쪽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네네. 하자 또 이렇게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 위원장이 중진들과 친윤들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또 수도권 등에서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연일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친윤 핵심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좀 계속 나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 위원장이 엊그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김 대표가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김 대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불편한 속내가 그대로 사실 드러난 셈이죠. 네. 인요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 쪽으로부터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 간접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것은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김 대표와 인 위원장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대표는 인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갈등설을 잠재우면서 혁신위를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인 위원장에게 험지 출마설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혁신위와 불협화음을 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오늘 회동에서 상황 수습을 위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비명계,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별도 모임을 출범시켰다고요? 네, 비명계 의원 4명이 별도 모임을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를 했습니다. 4명 의원은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인데요. 모임 이름은 원칙과 상식입니다. 이런 그 비명계 의원들이 그동안 개별적 발언 좀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직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이 네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런 공개적인 행보, 네. 집단 행보라고 했을까요? 그런 건 좀 자제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모임을 공식 출범하려면은 좀 작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발언들이 어제 조금 읽혔는데요. 김정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지향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내 패권주의 대신에 정당 민주주의, 또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의식, 또 팬덤 정치 대신에 당심과 민심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민주당을 향한 비판들을 극복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탈당을 하는 것이냐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일단은 탈당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혁신안을 한 달 안에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 강조를 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로 인한 방탄정당 그만해야 한다.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지적을 한 거죠.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 방탄정당을 그만해야 한다는 이 요구,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비명계 모임이 이렇게 신호탄을 쏴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될지 여부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새가 커지는지 또 탈당까지 이어지는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번 비명계 모임에 합류할 것으로 당초 관측이 됐던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일단 이번에는 합류하지 않고 독자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네.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입당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 의원은
씨 뿌리고 거름 주고 해봤자 가능성도 없다면서 12월 초까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당 지도부 일단 반응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간을 같이 하겠다. 또 현안에 대해서 경청하겠다. 이렇게 일단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명계에선 강한 불만이 물밑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를 흔들고만 있다. 또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 또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모임의 출범으로 앞으로 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날지 또 탈당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건방진 놈 등 폭언을 해서 한 장관이 반박하는 설전이 이어져 왔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송 전 대표가 며칠 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 원이고 타워 팰리스에 산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못 얻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 3천만 원에 전세 산다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를 향해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20여 년 동안 억대 연봉자로 살아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서 역시 윤 의원도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지난 200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전날에 광주의 한 룸 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들통났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못 모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네네. 했군요. 네네. 윤희숙 전 의원이 송 전 대표를 20여 년 동안 억대 연봉자라고 한 건 아마 송 전 대표의 이력 때문이겠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2000년부터 국회의원을 생활을 시작해서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5선 의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의원 세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약 1억 5,500만 원입니다. 네. 또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도 지냈는데 인천시장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억대 연봉자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은 20몇 년 동안 억대 연봉자가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장관까지 끌고 와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선동을 하려면 본인 삶부터 반듯해야 한다. 이렇게 일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 삶부터 반듯하게 해야 한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0.7도, 대구 5.5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오늘 첫 눈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 전남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1에서 5cm, 충청도에는 최고 10cm, 전북 동부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출근길은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고정 2터널 출구부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진 데다 이 일대는 안개까지 짙어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조등 꼭 켜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옥과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군포에서 부곡 부근, 다시 신갈분기점 일대와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모두 14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지나는 데만 5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중 정상회담 총평부터 해 주시겠어요? 네. 이 미국, 중국이라고 하면 네. 은필칭 G2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이 세계 그래도 최강대국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결과가 좀 시시하다. 들었습니다.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거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만에 만났으니까 네. 뭔가 이 세계인이 이렇게 볼 때 이제 뭐가 좀 되겠구나 아니면은 큰일 났구나 뭐 이런 등등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임팩트는 없었어요. 밋밋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중국 양측에서 나온 자평들을 보면 미국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다. 중국은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자, 이게 그냥 우리 일반인들 표현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외교적 레토릭인가요? 그런데 이 외교적 레토릭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뭐 건설적이다, 생산적이다 이런 말을 또 솔직하다, 심도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거의. 없었음을 이 자체로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불만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뭐 언론 평가를 보면은 이 두 정상이 좀 덜 논쟁적인 어조로 보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예.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미미한 성과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치 않았던 정상회담 진전이 예. 양국 간의 깊은 의견 불일치로 조만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언론 그렇습니다. 평가인가요? 이게 CNN이 이제 이렇게 CNN. 평가를 했는데 예. 뭐 다른 그 미국 매체들은 다 비슷하고요. 네. 중국 매체들은 아까 제가 G2 말씀드렸는데 예. 중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상대를 했다라는 예. 그런 점에 의미를 두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뭐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네. 그나마 좀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뭐 결과라 그럴까요? 그런 건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이 양 정상 모두가 네. 국내 정치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뭐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중국 내부 사정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뭐 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예. 경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어떤 국내적인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앞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합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자잘한 합의는 뭐 20가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일상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 뭐 인적 교류를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통상 하는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이 많았고 큰 것 두 가지는 이제 군사 대화 재개. 예.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양안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대만 뭐 전쟁을 한다는 예. 이런 말까지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 이제 군사 대화를 재개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계가 좀 한숨을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이게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마약 남용 문제로 마약성 진통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약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펜타놀의 원료가 중국에서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나라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이전에는 중국 우린 그거 책임 못 진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이번에 중국이 그럼 우리가 그 원료 제조 공장을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네. 통제를 하겠다. 예. 이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죠. 그러네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한번 볼까요? 예컨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 예, 이런 것에 이 약간 뭐 부분, 진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서로가 이제 정말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만 했어요. 예.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거죠. 중국은 이제 그렇게 통제를 하면 예. 우리는 이 원활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공동 번영을 해야 세계 경제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큰 저해가 된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국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을 주면 네. 너희들이 미군을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예. 이건 줄 수 없다. 네네. 이건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 하나도 안 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야, 거기선 전혀 진전이 그렇습니다. 없었네요.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AI를 드론 같은 데 활용하는 문제 네네. 이런 것도 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진전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이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다른 나라 중국입니다. 대상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미국으로서도 좀 힘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 상황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런데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의 유력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는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시 주석이 이제 뭐 미국의 친구가 되겠다는 등 이런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서 향후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정부 정책과는 좀 별개로 네네. 민간 차원에서는 좀 많이 풀리지 않겠나 이런 그렇군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이제 대만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이제 정말 이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 예.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함이 없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얼핏 들으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좀 중국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는 이제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통일을 하느냐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 가만히 놔둬라. 결국은 놔두라는 그런 얘기네요. 뉘앙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네. 중국 쪽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지만 네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밝히라. 대만에 이제 무기 주고 하는 것도 좀 중단해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은 뭐 현재로서는 전혀 그것을 들을 생각이 없고 예. 또 이제 연말에 저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중국이 뭔가 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만의 선거 시스템을 존중해라. 거기 예. 괜히 뭐 끼어서 역할을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제 경고성 예.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베트남 이렇게 그 뭐라고 주머니처럼 이렇게 싸서 그 안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남중국해인데 이 중국이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나라들 또는 섬들의 영해를 딱 따라서 선을 그으면 예. 아주 그 좁은 부분만 놔두고 그 가운데 큰 바다를 자기 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 바다는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도 갈등 요인이 그대로 이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요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은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 모드 형성된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화해 모드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서로에게 좀 불안하니까 예. 좀 통제를 하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안정시키는. 예. 그리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그냥 미봉. 예, 이런 것이니까 예. 물 밑에서 뭔가 하나 쑥 올라오면 뭐 언제든지 문제 해결 이게, 이런 건 아니네요. 찢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미봉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 상태로 서로 그렇게 만나서 헤어졌다. 이게 미중 관계가 얼마나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심하냐 뭐 이런 거를 또 역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중 관계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수출 통제, 뭐 네.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이 역시 예. 가장 큰 변수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해서 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중국이 지금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은 미국이 이 세계 무역기구 체제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거기에 시장 경제에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 예.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 좌클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이런 걸 내세워서 예. 비시장 그러니까 기업들을 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고 이런 비시장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경제에서는 상당히 좀 마찰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는 핵탄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드론 같은 이런 무기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뉴스타트 같은 그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이런 것들이 당초에 중국은 아예 거기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 핵탄두가 얼마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500기가 넘어섰고요.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뭐 5천여 기, 6천여 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정상회담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또 독재자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변수가 있으면 바로 그 뭐랄까 이 서로 충돌하는 이 요인이 될 수 있는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그런 움직임도 있고 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른바 중국의 기술 골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미국이 주저앉히려는 그렇습니다. 뭐 따라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에서도 또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외에도 내년에 이제 또 미국 대통령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외교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관계가 안정화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미국의 뭐랄까요, 뭐 중국이 볼 때는 편향되는 이런 외교 정책 뭐 가치 외교라고 해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뭐랄까요, 그 활동의 뭐 지평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여유가 좀 생기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 차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압박을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 또 다른 도전 동시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한두 질문 더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또 부딪히는 지점이 우크라이나, 그죠?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뭐 중동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뭐 입장차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저 서로 간의 입장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그래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향을 행사할 여지도 이쪽 아무래도 조금 적은 그러니까 러시아 쪽과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그 이란이나 이런 쪽 이런 쪽에 조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주면 어떨까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중국 측에서 뭐 딱 부러지는 대답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지금은 확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확전이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다른 그 아랍권과의 관계 때문에 또 미국과 좀 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랍이나 뭐 아프리카나. 그렇습니다. 그 뭐 1대1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도태평양 그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뒤에
이번에도 또 남중국해, 동중국해 평화 안정에 이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백악관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제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미중 관계 안정화가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한중 관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그렇습니다. 해 주시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양국이 미중 양국이 이제 뭐 공동 성명도 없었고요. 예. 언론 발표문 뭐 공동 기자회견 이런 게 일체 없이 그냥 각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한반도 이 안보에 관해서는 네. 중국 쪽에서는 침묵하고 미국 네. 발표문에만 딱 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미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은 지금 이제 북한을 아무래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네.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사실은 어떤 네. 면에서는 북한을 이제 좀 자기 쪽으로 좀 끌고 와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네네. 이번 그 회담 결과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미중 양국 간에. 예. 그런데 불구하고 딱 그 한 문장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묘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가치 외교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어떤 그런 국면을 맞이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정교하고 네. 뭔가 좀 뭐랄까요 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예. 약간 교활하다고 해야 예. 되나요? 치밀한 전략들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런 그런 전략이 말씀이죠. 이제 상당히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치고 2부에선 이번 수능을 분석하고 입시 전략 살펴봅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전남 영광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손양호라고 합니다. 이 배찌가마니에 소금을 넣어서 3년 이상 숙성시켜가지고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을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에는 모든 곳이 세계 최고의 갯벌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러주는 갯벌이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갯벌이 있는 곳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모든 지역의 국산 천일염은 최고의 품질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소금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사서 잡수세요. 커피 2잔 잡수지 마시고 소금 1kg 사시면 1년 동안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잡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만드는 분들을 염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산 천일염을 만들고 있는 염부들은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금을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날밤 새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판을 저녁마다 청소합니다. 그 애를 써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천일염 만드는 염부들을 위해서 좋은 소금, 국산 천일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점점 추워지겠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밀려내려온 찬 공기에 지금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낮고 남부지방은 어제와 엇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서울이 0.7도, 대구 5.5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3도가량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오르지 못해서 서울 3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2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전남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온이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대부분 지역에 1에서 5cm, 충청도에는 3에서 10cm, 전북 동부에는 10cm 이상,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산지에는 곳에 따라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8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치열한 대입 전략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올해 수능 시험 문제 난이도부터 대입 전략까지 수능의 모든 것 분석해 봅니다. 스타 강사 출신이면서 대표적 입시 전문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사실 올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네. 출제될지 유독 관심이 높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죠. 이걸 배제하는 동시에 변별력 확보하라 이제 구체적 주문도 내놨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어땠는지 뭐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네네. 변별력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아이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변별력인데 변별력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네. 변별력이 있었고요. 그 출제위원장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평이죠. 킬러 문항 배제했고 적정 난이도 문제를 출제했다. 예, 소장님 보시기에도 뭐 변별력 확보됐고 킬러 문항 확실히 배제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션이 있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주지 않으면서 변별력 확보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좀 어려운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미션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확보는 됐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확보인 그게 것이죠. 수학 22번인가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 2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공통 과목 마지막 문항인데 예. 그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어떤 그래요? 분은 킬러 문항이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군요. 어떤 분은 킬러까지는 아닌데 어렵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예. 뭔가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미션 완성 뭐 이렇게 보면 딱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킬러 문항 배제 뭐 변별력 각 그 과목별 이런 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여쭤볼 거고요. 네. 특별한 출제 오류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출제 오류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보통 학원 강사들이 문제 풀이 방송을 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예. 아직은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두드러진 거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신청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나 보죠,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시간이 꽤 걸려요. 예. 한 뭐 오늘 내일 정도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있다면. 아직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네. 각 수능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늘 있습니까? 없을 때도 해에 따라 다릅니까? 이제 평가원 시스템이요. 이의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주어진 날짜까지. 예. 보니까 신청. 예. 말씀하시죠. 이 신청 받는다 이거죠. 평가원이 받는 거죠. 평가원이 받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이제 검토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요. 검토위원회에서 예. 정답을 확정하게 되고 확정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때까지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몇백 건씩 들어오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다 일일이 검토를 통해서 오류 여부를 판결을 내는 거죠. 아, 이거는 문제가 좀 모호해서 이거는 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그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답 발표가 28일이고
다음 달 8일 날 성적표 배부한다 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8일 날 이제 확정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답을. 지금 확정. 이제 예. 정답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28일은 확정 이가 발표군요. 없으면 28일 날 확정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전에 채점은 해놓고 이제 점수를 그러니까 정답을 확인하고 있다가 이 신청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다시 돌려보는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교육부에서는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출제 기조였다. 근데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웠습니까? 일단 그 출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기조로 해서 출제했다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준을 둔 것은 분명한데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엔 이제 과목별 난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에 앞서서 입시업계에서 국어는 전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수학은 전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국어부터 볼까요? 작년 수능 비교해서 어땠는지 뭐 전반적으로 그 난이도 국어 과목에 대한 난이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국어 과목 작년에 국어가 좀 쉬웠습니다. 작년에 쉬웠군요. 그 수학하고의 그 편입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평가원 기조가 선택 과목별로 유불들을 없애겠다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도 국어가 어렵게 나올 거다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 더 어려웠어요. 예상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뭐 예컨대 뭐 어렵다 그러면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뭐 킬러 문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교과 과목이나 EBS 교재 요 안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난이도를 좀 부여한 그런 문제들이었나 그러니까 보죠. 킬러 문항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돌아가면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예시를 통해서 사례집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킬러 문항인데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의 어떤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계량적이고 계측적이고 정량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정의하는 것조차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입시계에서는 난이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면 킬러 문항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도저히 풀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킬러 문항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수학은 어땠습니까? 수학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학이 9월 모의평가가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수학들을 이제 입시계에서는 수학도 좀 어렵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작년 수능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22번 그건 뭐 무슨 문제였기에 이렇게 약간 논란이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요. 뭐 수학 강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22번이 원래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낼 때 그 어려운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 선택 과목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본래 가장 보통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좀 합리적인 게 중간에 너무 어려운 문제 있어가지고 망치게 하는 걸 뭐 방지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낼 때 보통 앞부분에 쉬운 문제,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주관식 문항을 뒤에 배치해서 원래 그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9월 모의 평가에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생들이 기대하기를 뭐 좀 쉬울까 했는데 이제 여전히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어는 절대평가인가요?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스탠9에서 9등급으로 나오게 되는데 영어가 이제 실은 좀 더 어려웠죠. 그래서 그랬군요. 영어가 걱정인 것이 뭐냐면 보통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충족 못할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족시키는데 사실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니까. 그렇군요. 근데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좀 수험생들이 만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 충족자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위기를 넘겨보려면 그 우리 수험생들이 최저가 본인이 안 될 줄 알고
대학별고사 같은 거 보러 안 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점수가 낮으니까 그것도 감안해라.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안 가지 말고 예. 나는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밤새껏 작업을 하고 아침에 해보니까 예. 나만 못 본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모두가 못 봤기 때문에 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 점수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겠네요. 꼭 요 입시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연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들도 다 비슷하니까 예. 이럴 때 나만 못 봤다 그러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우거지 죽상하고 있지 말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네요. 실망할 필요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 학부모들 꼭 들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을. 네. 예. 그러니까 나만 못 본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가 못 봤으니까 예. 못 본 사람들 가운데 난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 EBS 연계율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통상적인 수준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50%로 떨어져. 원래 70%였다가 50%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예. 근데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사교육이 늘고 네.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 뭐냐면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 연계 체감도. 네, 그러니까 예. 체감 말하자면 연계율은 50%인데 예.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거 EBS 교육에서 나왔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예. 체감할 수 있는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네. 문제 유형을 많이 바꾸지 않는다. 문제 유형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소극적인 변형을 한다. 예. 쉽게 말하면 꼬지 않는다. EBS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수능에 반영하되 많이 꼬지 않고 조금만 꼬겠다. 이런 그 의도가 연계 체감도입니다. 그렇군요. 5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50% 이상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난이도 얘기 쭉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수영 뭐 전반적으로 어려워졌고, 그죠? 어려워졌고, 그렇다면 킬러 문항을 뭐 물론 킬러 문항의 기준이 좀 뭐 모호한 점도 있지만 여튼 킬러 문항을 안 내면서도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건 꼬는 강도군요.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지난번 9월달도 그랬습니다만은 문제를 내는 유형을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 지문은 짧아졌고 지문의 난도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문의 난도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의 난도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시문은 좀 쉽게 나왔지만 답지나 선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킬러 문항 배제라든지 문항 난이도 외에 이제 또 어떤 입시의 또 다른 변수로 뽑는 게 N수생. 옛날에는 뭐 재수생 그냥 이렇게 명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재수생, 삼수생, 검정고시, 학교 주로 중간에 나간 사람 뭐 이거 다 합해가지고 N수생이라 그러나 봐요. 이제 N이라는 게 이제 불특정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옛날에는 재수 뭐 그런 얘기 있죠.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요즘은 삼수, 사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N수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과 쪽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나는 죽어도 의대를 가겠다 하고 계속 도전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꽤 있죠. 그래서 옛날에 아마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고 사수생 앞에서 인생을 논하지 말고 오수생 앞에서 철학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수생 앞에서 인생, 오수생 앞에서 철학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 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기성세대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삼수, 사수가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로 가요. 특히 메디컬 계열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N수생이란 말이 나와서 올해도 N수생 숫자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수치를 좀 봤거든요. 봤더니 뭐 3분의 1 이상 35.3% 28년 만에 가장 비율이 많다. 왜 28년 만이라는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지만요. 비율적으로 보는 거. 보통 15만 한 6, 7천 명 정도가 있는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있을 거고 예. 킬러 문항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수능이 쉬워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작년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거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뭐 정시 모집이 40%로 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N수생이 많다는 게 그 고3 재학생들한테는 되게 좀 좋지 않은 요소예요.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N수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공정성을 얘기하지만 수능 네. 시험도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실력이 늡니다. 예, 예. 그 N수생들이 아무래도 재학생보다는 그렇죠. 수능의 강세를 보이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재학생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아울러서 이과 쏠림 이런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과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그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거 에듀테크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과 각광을 중심으로 받고 가다 보니까 아마 취업이 클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과 나와서는 취업의 경쟁력이 없고 이과를 예. 가야 되니까 이제 이과로 우수 인재가 몰리다 보니까 예. 이과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이과를 갔던 친구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주고 그 성적 가지고 문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로 갔던 수험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것을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이과생이 예. 문과로 침공한다. 침공이네요. 문과침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영어로는 invasion. 네, 예, 아주 예. 그 험악한 용어긴 한데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또 문과 친구들은 또 탈락하게 되고 아, 예. 그래서 또 그 길이 또 N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이런 그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과의 문과 영토 침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울러서 이제 관련된 얘기는 미적분 과학탐구 선택률도 역대 최고였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과를 가야 되니까 예, 예. 미적분 기하 과탐을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이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이과로 몰리고 심지어는 일부는 자지 그 문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다시 예, 문과생들을 조금 밀어낼 수도 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수능 수학 영역 응시자 중 미적분이 49%, 확률과 통계 46.7%인데 뭐 이게 2022년부터 학년도부터 시행돼 3년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일 높았다. 이것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이과 쏠림 현상의 하나의 지표로 그거군요.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저 소장님 모신 그 이유기도 한데 네. 제가 보기 이제 정작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뭐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면접, 정시 전형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네. 일단 뭐 1단계는 뭐 수험생들 했거나 하고 있겠지만 대입 전략 짜려면 일단 내 점수부터 확인해야 될 텐데 가채점 할 때 어떤 점 뭐 고려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할 때는 수험표 뒤에다 적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못 적은 분들이 있죠. 네네. 근데 기억에 의해서 가채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정답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표기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럴 때 맞다고 인정을 하면 점수 계산에 착오가 생기는 거고 일단 예. 틀리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할 때 보수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적으로. 예, 가점 이거 보수적으로 맞았는지 해서 틀렸는지 그럴 것 모르면 같아요. 그때는 좀 틀리게 하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예. 해서 보수적으로 해서 정시에 내가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지원 가능 대학을 판정해내는 거. 보수적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맞을 확률이 맞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렇긴 한데 예. 이 가치점의 정확도는 예. 성적에 비례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분들은 예. 가치점이 거의 정확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성적이 낮은 수험생들은 가치점이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가 뭐라고 썼는지를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예. 본인은 마킹했다고 생각했는데 답안지에 마킹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점수가 엉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우. 심지어 최악은 내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천에 평가원이 있는데 예, 예. 평가원에 가면 답안지를 보여줍니다. 예, 예. 자기 거를. 예, 예. 그럼 아주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 대비 전략을 하는데 수시 모집 대비 전략 어떤 점 유념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대학별 고사가 실시가 되거든요. 예, 당장 예. 오늘부터 실시가 되는데 예. 그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죠. 특히 재학생인 경우는 예. 정시 모집에
졸업생들하고 경쟁이 좀 어려우니까 수시 모집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원서 낸 대학은 면접을 보러 가거나 대학에서 보러 가라. 이것이 드리고 싶은 조언. 자신을 가져라. 그래. 저희 괜히 내 점수가 이러니까 뭐 좌절하지 마라. 그냥 보러 가야죠. 보러 가라. 보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령 최저 기준이 안 됐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한번 논술고사를 경험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꼭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이게 참 값진 경험이다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논술고사를 미리 봤던 경험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 가장 요점이 이제 수시 모집에선 그거네요. 자, 정시 모집 어떤 점에 유념해서 집중해야 될까요? 정시 모집은 사실은 간단한 것이 점수에 맞춰 수험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이제 진학 전략을 짜야 되는데 문제는 대학마다 반영 과목이 다르고 반영 비율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면밀히 살펴봐야겠네요. 그래서 내 점수로 가장 유리한 것이 어디냐. 내가 만약에 과학이나 수학을 잘 봤으면 과학과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 짤 수밖에 없죠.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기를 평상시에 수능을 위해서 EBS 교재를 열심히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각 대학의 요강을 EBS 교재 보듯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요강을 교재 보듯이. 그렇죠. 꼼꼼하게. 특히 변화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대학이 변화된 요강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도 뭐 대학마다 되게 다양하고 뭐 과마다 뭐 많이 그 대학 내에 각 뭐 단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마다 뭐 또 다를 수도 있고. 모집 단위별로 다른 대학도 있고요. 또 뭐 대학끼리 다른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뭐 탐구 영역도 어떤 대학은 2개, 어떤 대학은 하나. 어떤 과는 2개, 어떤 과는 하나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정시 모집 대비 전략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시 모집 뭐 당연한 건데 수능이 가장 중요하고 영어는 절대 평가로 비중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나요? 대학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대학마다 어떤 대학은 영어를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주기도 하고 가산점이나 감점 문제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대학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학의 요강을 봐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대학 요강을 자세히 보는 게 성공의 첩경이다. 뭐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어저께 시험은 쳤고요.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 주요 일정을 좀 큰 틀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부터 이제 수시 모집 대학별고사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주말마다 논술고사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 틈틈이 면접고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지원한 대학의 스케줄을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시 모집에 임해주면 이제 12월 8일 날 성적 발표가 되면 1단계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또 그 뒤에 또 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서 각 입시기관이나 인터넷에 가면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수능 성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 통지 이건 최종이에요. 12월 8일. 그다음에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15일까지네요. 그 등록 기간이 18일에서 21일. 그다음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는 28일 오후 이건 또 뭐예요? 미등록 충원 합격자. 뭐냐면 이제 최초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른 대학으로 간 학생들의 자리가 비잖아요. 이제 추가 순번을 발부해서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추가 합격된 친구들이 등록하는 기간. 그래서 제가 아울러서 이제 표를 보고 좀 읽어보면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024년 1월 초에 시작되네요. 그렇습니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뭐 그래서 가군이 1월 9일, 나군은 1월 17일, 다군은 1월 25일에 정시 모집 전형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고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다. 뭐 이런 뭐 추가 모집 기간은 뭐 2월 29일까지다 등등.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잘 타임테이블도 살펴봐야겠네요. 원서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하고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한마디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자기 점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어쨌든 임해라.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읽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 똑같은 환경이니까. 똑같은 환경이다. 내가 어려우면 쟤도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제 논술, 면접 뭐 이런 것들 쭉 남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논술 대비 전략.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뭐 논술은 사실은 하루에 한 편 정도 써서 첨삭받는 공부가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너무나 시간이 급하고 얼마 없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루에 한 편 쓰고 첨삭받고 다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아주 그게 익숙한 이런 학생들 같으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이거를 제대로 미리 준비 못했다. 이건 뭐 도움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지원자 중에 한 반 정도는 미리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급한 거네요. 이건 논술은. 뭐 도리 없이 어딘가에 가서 남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교육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사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뭐 공교육에서 대비가 잘 안 되니까. 공교육에서 논술이 대비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어쨌든 EBS 같은 데도 강좌가 있어요. 강좌가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면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급하면 사교육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EBS도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편씩 쓰면서 급하게 빨리 익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과생들은 그 수학과학 문제가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풀어왔던 수학과학 문제집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면접할 때 좀 남긴 남았습니다. 면접할 때는 어떤 점 유념해야 될까요? 예전에 면접은 말 잘하는 친구를 뽑는다 얘기했는데 요즘의 면접은 똑똑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똑똑한 거. 뭐 네 꿈이 뭐냐 이런 건 잘 물어보지 않고 제시문을 주고 하는. 그러니까 면접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소양 면접이 있고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는데 기본 소양 면접은 학생부를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시문 활용 면접은 논술처럼 제시문을 주고 일정한 그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교수 앞에서 설명하게 하는 거의 논술에 가까운 거죠. 그렇군요. 자, 논술과 면접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장 입시의 가장 기본이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한 게 저희도 이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뭐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내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어떻게 입시에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도 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정시 모집의 내신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시 모집에서는 수시 모집은 의미가 있는데 정시 모집은 고려대학하고 서울대학 정도가 정시의 내신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대학은 거의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내신 이제 수시 모집 때 주로 초점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때 초점이다. 어떻게 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급이 들어가지 정시 모집은 거의 안 들어가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이 교과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정시 모집 내신을 반영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서울대학은 작년부터 반영을 했는데 커트라인 선상에서 위력이 있었지만 그 위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정말 다양한 전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형을 좀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학생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시 모집은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요. 정시 모집은 똑같습니다.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문제는 반영 비율, 반영 영역, 가중치, 가산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어떤 대학이 그런 요강도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국어에 40%, 영어에 2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어느 대학은 당신이 가장 잘 본 과목에 45%. 두 번째 잘 본 과목에 30%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대학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각 대학별로 유광이 다 다르니까 유광 공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이만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2부는 끝내고 3부에서는 입시 불안 심리를 극복하는 방법을 심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오늘 오전 8시 10분 제주도 산간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하시고 집 앞 보행로나 지붕에 쌓인 눈은 치워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체인, 삽 등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해 주시고요. 얼음이 언 구간은 특히 위험하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에 천천히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은 수능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입시와 관련한 불안 심리를 분석하고 네네.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엄청난 부담으로 여러 해 동안 수험생들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고 그리고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혼자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을 거고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도 하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동시에 부모님들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네네네. 그죠? 저도 이렇게 주위에 보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어요. 수능을 보고 좌절하고 막 네. 그냥 이런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 주는 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요? 시험은 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위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시험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엄청난 부담감으로 이것만 보고 견디면서 살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면 본인이 잠시 호흡하면서 추스릴 시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놔두는 게 좋을 수도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우리는 위로한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도움은 안 된다. 최소한. 그렇죠.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니까요. 지금은 예.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2번 죽인다. 예. 그러니까 따뜻하게 안고. 네네. 예. 격려해 주시고 그게 좋습니다. 근데 격려를 할 때 이게 말이 잘 안 떠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격려가 그냥 있어요? 고생했다는 게 제일 고생했다? 좋은 격려죠. 고생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참 좋습니다. 아빠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네네. 아이고 아빠하고 저 영화 보러 갈까?
오히려 이런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막 멋있는 말 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제가 뭐 비슷한 질문 자꾸 드려서 네네. 죄송한데요. 그래도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실수한 것, 아쉬운 것들이 왜 잔상이라 그러나요? 네, 네.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특히 이제 시험을 잘 본 사람은 기분 좋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네. 시험을 잘 못 본 사람은 자책하고 막 뭐 한없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뭐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주위에서.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혹시 더 실수한 거 없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요 지금은 자책하고 반성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그냥 자기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어왔는지 스스로 칭찬하고 위로할 시간이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사실 이겨냈는데. 네. 그리고 이때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서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큰 타격이겠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 또 그래 예전에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또 그 실수 또 했니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럼 수험생은 참담하게 느끼고 그리고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험생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지금 서로 감사의 말을 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참 고생 많았어. 네네. 그래 너 정말 고생했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무르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채점은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성적표를 조금 있으면 받아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특별한 불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또 합격. 맞아요. 그 통지 받을 때까지의 그 불안함, 그 특별한 불안함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불안은요,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올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 불안감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험을 봤잖아요. 끝나고 나서 불안한 거는 뭐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불안감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죠. 시험 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미래를 너무 길게 보셔서 그래요. 심지어는 수험생들이 이런 불안감도 호소합니다. 단순히 점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요. 너무나 먼 미래라서 아직 발생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예를 들어서 짧게는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취업도 못할 거야. 뭐 이런 거. 네, 거기까지 갑니다. 그죠? 원하는 학교,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뭐 이런 거죠. 네네네. 그렇게 확대해서 걱정하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고 본인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마음 졸였을까 감사할 줄 아는 거. 이 부모님이 그 수험생 본인한테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진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본래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다음에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수능을 볼 때 시험을 잘 망쳤던 이런 그건 약간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적절한 수준으로 경험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과하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와닿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럼 언제 과하게 느끼느냐면요. 불안에 붙인 이름이 너무 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은요. 예를 들어서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취직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너무 큰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땐 이걸 최대한 잘게 나눠가지고요. 잘게 나눈다? 내가 손목시계 빠뜨리고 가면 어떻게 하지? 마킹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은
잘게 나누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되네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하지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이 바위덩이 같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잘게 나눠서 이름을 붙이는 게 예, 훨씬 예. 좋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 방송을 제가 방송 기자를 한 30년 가까이 네네. 한 사람으로서 적당한 긴장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저 방송할 때 제 그 약간 모토라 그럴까 기본 그 마음가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방송 많이 해봤는데 네. 그 뭐 중계차를 탄다고도 하죠. 적당하게 긴장할 때가 제일 잘해요. 너무 마음을 너무 또 실수를 한다고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잘한다고. 네. 그리고 물론 지나치게 긴장하면 더 이게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적당한 긴장 그거 제가 되게 와 닿거든요. 그게 이제 불안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안을 에너지로 네. 전환시키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뭐 앞으로 예측할 수 없을 때 받는 스트레스, 불확실한 상황 놓였을 때 그럼 너무 크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네. 제가 준비된 질문인데 아까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은 네네. 앞으로 살면서 계속 만날 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 그걸 그렇게 조금 낮춰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자신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는 불안은 다음 불안을 대처할 수 있는 연습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사람마다도 또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 다를 텐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더 취약한가요? 요거는 사실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격 검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헥사코라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헥사코. 네, 헥사코라는 성격 검사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예. 정서적인 안정성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네. 안정성이요. 그런 게 낮은 사람은 당연히 훨씬 더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예.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상태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너무 불안하게 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능 위주로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어떤 범위를 넓혀서 이제 약간 그런 불안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이제 생활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 지수가 되게 낮은 편이다 네. 이런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네. 자살률도 그렇고요. 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감수성이 또 민감해가지고 뭐 좌절하기도 싫은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그게 극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마음가짐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일단 불안은 쉽게 온다. 자주 온다라고 생각하는 자주 게 오고 쉽게 핵심이고요. 온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리즈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한국 시리즈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불안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 선수들은 안타를 잘 쳐야지 혹은 공을 잘 던져야지가 아니라 예. 아예 머릿속에 한두 개 규칙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나는 아웃코스로 오는 공은 무조건 칠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작은 규칙들을 자꾸 만드셔야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코스로 들어오는 건 포기해도 아웃코스로 들어오는 건 확실히 때린다. 네.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사실 그 판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아, 작은 규칙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막 그 불안을 막연하게 큰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위덩이로 만들 필요 없이 잘게 그렇죠. 네. 잘라서 그거를 하나하나 대처를 해라. 네. 그러면 훨씬 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네. 말씀 같아요. 자, 그럼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수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우리가 이제 수능 본 청소년들의 불안 이거 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능을 보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소외된 청소년들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수능 뭐 너 얼마나 고생했니 이거 챙기는 건 이거대로 좋지만 정말 수능마저 보지 않을 때는 지금 그 친구들이 뭐 먹을 건 어떻게 먹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이런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뭐 사회에서 어떻게 좀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보살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보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보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보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보지 않은 청소년들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보지 않은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에는 꽤 오랫동안 적정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정기. 네, 그래서 언제 뭘 해야 된다를
전체 사회가 정해줬었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그다음 몇 살에는 결혼해야 되고 몇 살에는 출산해야 되고 예. 이런 게 거의 소위 국룰처럼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청소년 자발적으로 안 보겠다고 결정한 청소년들은 예. 오히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맥상통하는 같은 맥락 질문이긴 한데요. 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대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 많은 세월 살아가려면 수많은 선택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기준을 찾는 방법 이거 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택을 좀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여유롭게.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예. 20대 초반에 나의 적성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네,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하고 그게 30이 될지 40이 돼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너무 빨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급하고 마음이 쫄릴수록 여유를 가지자. 네, 아니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훈 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차량도 말썽입니다. 고장난 차 서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강일 부근 4차로에서는 여전히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광암터널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 서운분기점 부근 3차로에도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서광주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로도 신내나들목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요즘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마이코플라즈마 등 환자도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한다는 뜻의 멀티데믹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독감 환자가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유행 확산세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내내 좀 독감이 유행을 하긴 했었는데요. 여름에 한 7, 8월 유행하다가 조금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가요. 다시 지금 청소년하고 소아 중심으로 환자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어서 소아과 외래는 환자가 좀 많아가지고 진료가 많이 밀리는 수준 정도로 환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예. 네네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보통 독감이 12월과 1월에 정점을 찍고 봄에는 잦아들고 하는데 올해는 3, 4월에도 독감 환자가 증가를 했고 겨울 독감도 9월부터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3년 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또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독감은 유행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제 유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특히 소아들 중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 보니까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만 유행하고 봄에 대부분 수그러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 관리 사람이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이제 확 늘어나서 꼭 아코디언처럼 이제
겨울에만 농축돼서 유행하던 게 좀 펼쳐진 상황으로. 아코디언이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게 늘어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여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울하고 봄에만 유행했던 게 쫙 늘어나가지고 올해 여름까지도 계속 유행을 했었던 거고. 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유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아직도 이제 걸릴만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미 이제 10월부터 11월에 예전보다 유행이 좀 빨리 시작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마도 한 1, 2년 정도 지나야 예전 유행처럼 겨울하고 봄에 유행하는 패턴들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 뭐 크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독감 유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그 영향이 남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독감 백신 접종이겠죠? 어린이, 네. 노인 접종률 그래도 뭐 높은 것 같은데 청소년, 성인 접종률 여전히 낮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기는 한데요. 어떻든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라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 특히 6개월 이상에서 초등학생까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접종 연령대는 접종률이 뭐 작년 기준으로 해도 이제 65세 이상은 82%,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 소아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정부에서 필수 예방 접종으로 접종을 이제 해주지 않는 연령대의 경우는 뭐 접종률이 뭐 적게는 뭐 몇 프로 정도 또 많아도 뭐 한 자릿수요? 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제일 걱정인 거는 이제 연령과 무관하게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각 질환별로도 이제 뭐 간이 안 좋은 분이나 뭐 천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접종률이 20-30%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아직 백신 맞지 않은 분들 언제쯤 예방 접종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워낙에는 이제 유행하기 한 달 전쯤에 접종을 완료를 해야 예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미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니까 한시라도 빨리 맞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엔데믹 국면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람들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무뎌졌는데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꽤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직원 감염자 3명 정도 이미 신고도 됐고요. 네네. 외래에도 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계속 오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는 않지만 이제 527개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사람 신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네. 10월 중순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유행이 증가되기 시작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정부 통계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코로나19도 이제 겨울 맞이하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염 전문가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 뭔가요? 이제 각각의 유행 자체는 이제 크게 그러니까 유행 규모 자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두 개가 겹치게 되면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뭐 중환자가 예전에 코로나19 한참 심할 때처럼 부족한 상황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의료 체계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트윈데믹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별적인 환자분들에 대한 피해 정도인데 이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가 동시행했을 때 여러 레포트들을 보면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률도 뭐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의 동시 감염인 경우에는 뭐 인공호흡기 다락률이 4배 그리고 사망률이 2.3배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서 동시유행일 때 이제 순차적으로 걸리거나 동시에 걸리는 것 자체도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백신 접종 얘기인데요. 독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 동시에 접종해도 문제 없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요. 동시 접종을 하나 따로 맞으나 뭐 이제 그 항체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이상 반응 자체가 동시 접종한다고 더 늘어나지는 않더라라는 보고들이 이미 있어서 동시 접종을 여러 개 국가에서 다 권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동시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날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얘기긴 한데요. 같은 날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 같은 팔에 맞아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팔에 각각 맞는 게 좋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개수에 따라 다른데 이제 2개를 맞을 경우는 다른 팔에 맞도록 권장을 하고요. 네네. 이유가 뭐죠? 네, 일단은 이제 각 팔에 이제 이상 반응이라는 게 겹치게 되면 어떤 백신 때문인지도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기도 그렇군요. 하고, 또 이제 양쪽에 두 군데가 다 아프면 더 아플 수도 있어서 양쪽 팔레에서 어느 쪽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 모니터링하는 측면에서도 양쪽 팔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 꺼리는 분들 아직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00억 회 이상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은 벌써 몇십 년 동안 맞으시다 보니까 매우 믿고 잘 맞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만큼이나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질병 예방 효과도 뛰어나고 또한 안전성도 증명된 상황이니까 독감 접종 열심히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이게 뭐 많이 확산되고 있다던데 국내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들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금 소아에서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환자가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환자가 늘었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영향이기도 한데 중국 유행할 때마다 우리나라도 같이 유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 사이에서 이제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폐렴이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자체는 이제 그 일종의 세균성 감염이기는 한데 주된 증상은 독감처럼 이제 고열나고 그다음에 이제 폐렴 유발하면 기침하고 유발을 하는데 다만 이제 세균성 감염치고는 전신 증상이 심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그렇군요. 다른 이제 폐렴하고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우에 항생제 내성 가진 경우가 이제 많다는데 치료 까다롭고 백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경우에 항생제 잘 안 넣는 경우가 많아서 소아감 선생님들이 항생제 사용에 매우 고민이 많은 이제 폐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의 안전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도로가 어는 곳이 있겠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니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서행하세요. 보일러 배관 및 난방기구는 미리 정비하여 질식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세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자, 장갑 등으로 보온하여 체온을 유지하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겨울이 부쩍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길은 내 마음속에. 어제 수능에서 필적 확인 문구로 쓰인 양광모 시인의 시구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 짧은 문구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50만 수험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줬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여러분, 이젠 웅크린 가슴을 활짝 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11월 17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